안녕하세요. 삼자 똑똑. 네, 어느덧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됐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두 연구원분을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권 연구원님, 한윤재 연구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말에 국채시장 금리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레포 시장 금리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단기 시장 불안이 염려되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일단 레포 금리라는 거는 은행 간에 이제 하루짜리 급한 유동성이 필요할 때 은행 간에 현금 대출할 때 쓰이는 금리입니다. 이제 미국 은행 입장에서는 연준이 자산 긴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 압력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은행권의 미실현 손실을 보시면 작년 3월에 SVB 은행 파산 이후에도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미실현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지역은행의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고 무디스도 전망치를 내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국 소형은행들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금 인출이 들어왔을 때 돈이 없다면 보유한 증권을 팔아서 주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빌려서 주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실현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보유한 증권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은행들한테 하루짜리 단기 유동성을 급하게 빌려서 예금 인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은행의 유동성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했지만 자산 긴축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긴축 압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 내내 단기자금 시장에 소소한 불안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을 좀 나누어서 보면 이 은행들이 지준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가 연준이 자산 긴축을 계속 할 수 있냐 없냐의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은행 전체 총합의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예금 인출에 대응해서 예금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은행 총합으로 레벨 자체는 2019년보다 높습니다. 2019년은 그 연준의 통화 완화가 다시 시작됐던 해고요. 근데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을 쪼개어서 보시면 조금 그 상황이 달라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건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고요.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이 충분해야 예금 인출에 은행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그 단기자금 시장 불안이 나타났던 2019년 대비 그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2019년 7월에 10%였는데 현재 16%고요. 다만 소형은행은 2019년 7월에 7%였는데 지금 현재 8%로 2019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형은행은 2020년, 2021년 그 연준이 양적 완화할 때 지준을 충분히 비축해 놓았다가 다시 엄청 줄어들어서 아직 지준 확충이 미진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일부 소형은행의 지준금 수요가 크고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에 불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준이 6월 달경에 자산 긴축 속도 조절을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FOMC가 있었는데 어제 FOMC에서는 3월 기준금리 인하에는 선을 긋는 한편 3월 달부터 QT 논의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 자산 긴축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아마 4, 5월에 대략적인 스케줄이 나오고 6월, 7월경에 속도 조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 올해 들어서 첫 FOMC가 이제 바로 어제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 첫 FOMC 결과를 지켜본 연구원님 입장에서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몇 번 정도 인하할 것 같으신지? 네, 일단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굉장히 빨리 인하를 합니다. 인상은 보통 천천히 했다가 인하는 빨리 하는 양상을 과거에는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거는 인상의 누적 효과가 쌓여서 경기가 빠르게 망가지고 때문에 인하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 경제는 과거 인상 사이클 종료 때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물가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고 있고 특히 물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DP나 소매 판매 같은 경기 지표는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물가와 고용 두 가지죠. 물가는 2%대로 코어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자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보다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초과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임금 인상이 계속되고 때문에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 근간이 되겠죠. 이 차트를 보시면 좀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것이 일자리 수라고 해서 노동 수요고요. 좀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서 고용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의 차이가 초과 수요인데 이 초과 수요 상태가 클수록 노동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다. 그래서 임금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2021년, 22년에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가 굉장히 컸고 지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둔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연착륙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약 올해 3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인하를 할 때 거의 매 회의마다 인하를 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굉장히 천천히 인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올해 한 6월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6월, 9월, 12월 3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1월 한 달이 이제 싹 지나갔는데 1월 달 미국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주식시장을 돌이켜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 한국 같은 경우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가는 그 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4년도 초반에는 이익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1월에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리와 주식시장은 조금 반대의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에 FOMC 이후에도 금리가 낮아졌을 때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지는 채권이 강세일 때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에 결국에는 연동돼서 주식시장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FOMC 전에는 첫 인하 시점을 3월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에 FOMC 이후에는 이 시점도 조금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연준 입장에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그 완화적인 그 스탠스를 전망하는 걸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4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잖아요. 미국 이익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의 프리뷰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실적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닝 시즌을 살펴보면은 어닝 시즌 전에 미리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실제로 발표가 되면은 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도 극단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EPS 실적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국면과 이익 성장 궤도가 조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마진 스퀴즈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24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2024년, 25년 이익 전망치를 보시면은 하향 조정이 됐긴 했으나 그 증가율로 봤을 때 10%, 13%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가 궤도가 유지가 된다는 점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뭐 IT,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 같은 섹터, 성장주들의 이익 성장 주도력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뭐 23년 11월, 12월을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24년 들어서는 밸류에이션 확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1분기에는 주가 상승 피로도 누적이나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EPS 하향 조정을 감안하면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2분기 와서는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나 기업 이익 성장 신뢰도 강화 그리고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기여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상고하저의 흐름 전망은 유지합니다. 다만 뭔가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타나기보다는 그 3년 평균치 수준에서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19.6배 정도에서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희는 3개월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저 S&P 500 기준인 거죠? 네,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구원님 그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중에 한국이랑 중국은 조금 부진했던 반면 일본이 좀 독보적으로 좋았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왜 좋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들어서 6%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피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강세의 원인에는 신니사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배당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중심으로 이제 미국 IT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같이 간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섹터별로는 해상운송, 증권, 운송장비, 상사 뭐 이런 게 경기 민감 업종들이 강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일본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주식시장 수급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운이나 증권, 운송 장비가 아까 강세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PER이 조금 저평가된 업종입니다. 근데 23년 이후로 PER이 높아지면서 이런 게 조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ROE나 배당 성향이 소폭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글로벌 피어 대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이게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니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저축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조금 더 많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니사로 인해서 연 주식 매입 금액이 연 5조에서 6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통화정책 때문에 엔화가 조금 약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만약에 통화정책 정상화 나타나면 외국인 자금은 좀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 자금이 나갔을 때 이런 신니사의 수급의 하단을 지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ISA 맞습니다. 종합계좌 그런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일본 시장 하면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화의 방향성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엔화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일본 주식시장은 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엔화의 방향성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일본 통화정책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펀더멘털보다는 조금 물가에 포커싱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OJ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2% 이상 정착했을 때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엔 2분기에 금리 인상을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런 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도쿄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2%를 하회하면서 조금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기 물가 하락과 중장기 물가 안정화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BOJ의 전망치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통화 정상화는 지속될 거다라는 점은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통화 정책이 정상화된다면은 당연히 엔화의 약세 압력은 조금 약화가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추가 약세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는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뒷받침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BOJ는 그 임금과 물가의 괴리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3월에 이제 춘추라고 해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는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목표치가 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결과가 5%대로 나오게 된다면은 물가와 임금의 괴리가 축소가 된다면은 BOJ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조금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춘추의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4월에 이게 확인되면은 BOJ에서 또 금정위를 할 텐데 요때 조금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조금 조심하자가 결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채권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는 이제 글로벌 전반적인 채권 시장을 알아봤는데 우리 한국 국내 채권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가계부채 관련 뭐 뉴스들 보면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아직 여전히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은행은 지난 금통위에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공식적으로 시그널을 보여줬고요. 정확한 배경은 그 국제유가의 상방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난 8월에도 국제유가 상방 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한 걸 보면 가장 큰 원인은 그 대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완화로 선회한 점이 가장 큰 원인 아니었냐라고 해석이 되고요. 일단 저희는 한국은행이 그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6월 전후로 7월 정도에 첫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그 옛날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기에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도 아직 가계부채가 많은 수준인데 한국은행은 일단 경기는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하하고 이런 가계부채나 금융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위에서는 2월 말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데 이건 DSR 산정할 때 신규 대출 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서 그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에 최고 대출 금리랑 현재 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6월에는 잠정적으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출 전체로 확대할 것 같고요. 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하게 되면 차트에서 보시듯이 각각 차주의 그 대출 한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상반기에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더 줄어들게 되고요.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런 정책을 얘기한 거 보면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미시적 정책 대응으로 지방기업 중심으로 9조 원까지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지난달에 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기 여건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한국은행의 경제심리지수입니다. 이는 가계랑 기업의 심리지수를 모두 합친 지수고요. 과거에 보면 이 ESI가 발락을 시작하면 약 1년 반에서 2년 뒤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2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고요.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감안을 하고 이 ESI 지수를 보시면 2022년 5월부터 발락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반째 발락 중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올해 중반에 인하를 시작하면 ESI 반락 시작하고 약 2년 뒤에 인하를 시작하는 그림이라서 어느 정도 이 경제 심리 부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올해 7월 정도를 첫 인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 3.5%인데 한국은행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 3차례 정도 인하를 해서 2.75% 정도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다시 김영래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저희 하우스뷰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내 불확실성이나 수급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왔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지금 그 이익이나 그 수출 경기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수의 하단을 조금 더 견고히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저희는 매력도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부가 대비 시총 같은 PBR이라고 하죠. 요것도 0.97배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치의 1표준 편차 수준,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의 국내 주식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기별로 이익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고요. 다만 3분기, 4분기 들어서는 밸류에이션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조금은 필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권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자 톡톡.